누가 이런 곳에? 서울 외곽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폐지 줍는 가난한 청년 한도윤은 녹슨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수거하던 중이었습니다. 젖은 골판지 더미 사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기 손목에는 묵직한 금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빚에 쫓기던 청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그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 아이를 버린 걸까요? 그가 한 선택에 일주일 뒤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되돌아올 거예요. 새벽 4시 골목 어디선가 녹슨 바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삐걱, 삐걱. 그 소리의 주인은 30살 청년 한도윤이었어요. 그는 허리를 굽힌 채 녹슨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종이박스를 하나씩 주워 담는 손끝이 시퍼렇게 얼어 있었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 손은 청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 상위의대 본과 3학년 교수님들 사이에서 촉망받던 학생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병동을 뛰어다닐 때 그의 눈에는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은 건 3년 전 가을이었어요. 연대보증 서류에 찍힌 도장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죠. 채권자들은 새벽마다 고시원 문을 두드렸고 독촉장은 쌓여만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신발 한 켤레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장례식장에서조차 울지 못했어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1년 뒤 임신 막달이던 아내 수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 아이와 함께였죠. 병원 영안실에서 아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날 도윤은 가슴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사라져버렸죠. 그 뒤로 그는 의대 복학을 포기했습니다. 남은 빚을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하지만 정과 기록도 없고 학력도 중퇴인 청년에게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일은 새벽 폐지 수거였어요. 리어카 바퀴가 골목을 돌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습복을 입고 처음 환자의 손을 잡았던 날, 수아가 임신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던 저녁,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등을 토닥이며 했던 말, 잘하고 있다, 도윤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그는 고개를 떨궜어요. 리어카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골목 끝 3층 창문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은 황급히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불쾌한 것을 본 것처럼 도윤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예전에는 저런 눈빛이 아팠습니다. 의대생이던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렀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종이박스 더미 사이에서 그나마 상태 좋은 것들을 골라 리어카에 실었어요. 빗물에 불어터진 박스는 무게만 나가고 돈이 되지 않았죠. 손끝으로 박스 상태를 확인하는 그 동작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도윤은 마지막 박스를 리어카에 실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 봐야 반겨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이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사람은 다 똑같다면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부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 리어카 바퀴가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도윤은 다음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며칠 뒤 이 분리수거장 한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작은 존재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새벽 공기 속에서 리어카 바퀴 소리만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의 도윤은 내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새벽 6시 도윤이 리어카를 끌고 도착한 곳은 동네 고물상이었습니다. 녹슨 철문 안쪽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래된 트로트 가락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환갑이 넘은 주인 윤 사장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윤 사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이, 우리 의사 선생 왔네. 윤 사장의 목소리가 고물상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피식 웃으며 리어카를 세웠어요. 사장님, 의사 아닌 지 오래라니까요. 아니긴 뭐가 아냐. 사람 살리겠다고 공부한 사람이 제일 믿을 만한 거야. 윤 사장은 대꾸도 듣지 않고 저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리어카에서 종이박스를 내려 저울 위에 올렸어요. 빗물에 젖은 박스들이 축축하게 눌려 있었죠. 저울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윤 사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를 읽었어요. 오늘 시세가 좀 올랐어. 12,000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2,000원, 하루치 벌이었어요. 컵라면 서너 개와 삼각김밥 2개를 사면 남는 게 없는 돈이었죠. 윤 사장이 서랍을 열더니 비닐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삶은 달걀 3개와 식빵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도 가져가. 아침 안 먹었지. 도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윤 사장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달걀의 온기가 전해졌죠. 윤 사장이 플라스틱 의자를 하나 더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윤 옆에 털썩 앉았어요. 야, 도윤아. 윤 사장이 먼 곳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내 와이프 장례식장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선명했어요. 빈소에 조문객이 끊기고 혼자 남았을 때 윤 사장만이 곁에 앉아 있었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함께 앉아 있다가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살아있으면 뭐라도 바뀐다. 윤 사장이 그 말을 다시 꺼냈어요. 그때 그 말 아직도 믿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기 어려웠어요. 3년이 지났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니,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윤 사장이 도윤의 어깨를 툭 쳤어요. 나도 안다. 세상이 개 같다는 거. 근데 말이야. 윤 사장이 고물상 한쪽에 쌓인 폐지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저것들 봐. 다 버려진 것들이야. 근데 여기 오면 다시 쓸모가 생겨. 누군가한테 필요한 게 돼. 도윤은 폐지 더미를 바라보았어요. 젖은 종이박스, 구겨진 비닐, 녹슨 캔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였지만 여기서는 돈이 되었습니다. 윤 사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버려졌다고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쓸모 있어지는 날이 와. 도윤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 사장이 피식 웃었어요. 왜긴 왜야. 내 아버지랑 군대 동기였잖아. 그 양반 떠나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좀 봐달라고 했어. 내가 없어도 괜찮게 해달라고.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윤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등을 토닥였어요. 그러니까 버텨. 아직 내 차례 안 왔을 뿐이야.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고물상 철문을 나서며 도윤은 봉투에서 달걀 하나를 꺼냈습니다. 껍질을 까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난 아직 리어카라도 끌고 있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그 말은 메아리처럼 사라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도윤은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주 조금이지만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윤 사장이 던진 그 한마디가 며칠 뒤 그의 선택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리어카 바퀴가 다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윤 사장의 고물상을 나선 도윤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12,000원짜리 지폐가 구겨져 있었어요. 한 손에는 삶은 달걀이 든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죠. 아침 햇살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사는 곳은 강서구 외곽의 오래된 고시원이었어요.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죠. 월세 25만 원, 보증금 없음. 그게 30살 전직 의대생이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3층 복도로 들어섰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면서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 한쪽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어디선가 라면 끓이는 냄새가 풍겨왔죠. 도윤의 방은 복도 맨 끝 305호였습니다. 문을 열자 두 평 남짓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옷가지가 담긴 종이박스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어요.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이 유일한 공기 순환이었죠. 여름에는 숨이 막히고 겨울에는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도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삶은 달걀 껍질을 까며 창 없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회색 벽이었죠. 3년 전 그는 의대 근처 원룸에서 아내 수아와 함께 살았어요. 좁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수아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던 모습이 떠올랐죠. 도윤 씨, 우리 애 태어나면 뭐 해줄 거예요? 수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던 날이 있었어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차고 다닐 수 있는 팔찌 하나 해줄까? 버려지지 않게. 수아가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그게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달걀을 씹는 도윤의 턱이 멈췄어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한도윤 씨 되시죠? 채권 추심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아버님, 연대보증건으로 남은 잔액이 3,200만 원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500만 원이라도 납부해 주셔야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폐지를 주어서 하루 10,000원을 벌면 500일이 걸리는 돈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는 구겨진 10,000원권 한 장과 1,000원권 두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었죠. 지갑 안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수아와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수아는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도윤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 보았어요. 천장에는 물때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파이프에서 물이 샌 흔적이었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아의 얼굴, 아버지의 뒷모습, 채권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맴돌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서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직 살아있는 거지? 그 말이 방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누워 있다가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한 바퀴 더 돌아야 했어요. 저녁이 되면 음식점들에서 박스가 나왔거든요. 그걸 모아서 내일 아침 윤 사장에게 가져가면 또 10,000원은 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낡은 점퍼를 걸치고 방을 나섰어요. 복도의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생각했어요. 오늘도 리어카를 끌어야 한다.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분리수거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종이박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작은 울음소리였어요.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어요. 저녁 7시쯤 음식점들을 돌며 박스를 모았지만 양이 적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리어카 위에 쌓인 박스를 적시고 있었죠. 도윤은 서둘러 분리수거장 쪽으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분리수거장은 아파트 단지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종이류, 비닐류, 캔류가 구역별로 나뉘어 있었죠. 도윤은 종이류 구역으로 다가가며 쌓인 박스 더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인가 싶었어요. 새끼 고양이가 비를 피해 박스 속으로 들어간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도윤은 무시하고 박스를 집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점점 끊어졌어요. 힘이 빠져가는 것처럼 약해지고 있었죠.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아주 미약한 울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고양이 울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박스더미 사이를 헤치며 손으로 하나씩 치워나갔습니다. 젖은 종이박스가 손에서 찢어졌어요. 마지막 박스를 들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그 안에 얇은 담요에 쌓인 신생아가 누워 있었어요.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기의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했고 울음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의대 시절 배운 기억이 머릿속에서 번쩍였어요. 저체온증, 호흡 곤란, 시간을 끌면 위험하다. 도윤은 코트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품에 안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작은 입 가까이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어요. 미약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촉촉하게 젖었어요.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도윤은 빗속에 서 있었어요. 리어카는 잊어버렸습니다. 폐지 따위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비가 점점 거세졌어요. 아기의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때 아기의 손이 움직였어요. 작은 손가락이 도윤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윤의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어요.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아내 수아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임신 막달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아내. 뱃속 아이와 함께 떠났던 그날. 만약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이 정도 크기였을 거예요. 도윤은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편이야. 그 말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아파트 정문 쪽으로 뛰어가면서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해야 한다.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그게 맞는 일이다. 하지만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병원에 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보호소로 가겠지. 그 다음은 머릿속에 뉴스에서 봤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설에서 자라다 18배 퇴소하는 아이들. 세상에 홀로 던져지는 청년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삶. 도윤의 발이 멈췄습니다. 현관 옆 비상 연락망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119, 112. 빨간 글씨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화면의 숫자 119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누르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에 태어나면 평생 차고 다닐 팔찌 하나 해주자. 버려지지 않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수아는 떠났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밤만, 진짜 오늘 밤만 내가 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합리화인지 무모한 집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 아이를 지금 당장 낯선 곳에 보낼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도윤은 고시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비는 점점 거세졌지만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고시원 방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을 닫자마자 히터를 최대로 틀었어요. 낡은 히터가 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죠. 방 안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아기는 품 안에서 미약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았어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따뜻해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대 시절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저체온 환자는 급격하게 온도를 올리면 안 된다. 천천히 중심부터. 도윤은 아기의 손발을 미지근한 물에 조심스럽게 담갔습니다. 손끝으로 물 온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아기의 체온을 서서히 높여갔어요. 작은 발가락 사이사이를 수건으로 감싸며 문질러 주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아기의 입술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손발이 미약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가 힘없이 울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그제야 도윤은 아기의 손목에 감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얇지만 묵직해 보이는 금빛 팔찌였어요. 손가락으로 팔찌를 만져보았습니다. 분명히 금이었어요. 순도가 꽤 높아 보였죠. 안쪽을 들여다보니 낯선 문양과 숫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이런 걸 찬 아이를 누가 분리수거장 박스에 넣어놓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면 이런 팔찌가 있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분유, 젖병, 기저귀. 태어나서 처음 사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계산대 점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방으로 돌아와 허둥지둥 분유를 탔어요. 포장지에 적힌 설명서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물 온도가 맞는지 손등에 몇 번이나 떨어뜨려 확인했어요. 아기가 젖병을 물고 천천히 빨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작은 입술이 젖꼭지를 빠는 모습, 볼이 움직이는 모습, 눈을 꼭 감고 온 힘을 다해 우유를 삼키는 모습.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아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상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밤중에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 울음에 잠을 깨는 일상. 그 모든 것이 꿈으로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낯선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젖병에서 입을 떼고 다시 잠들었어요. 도윤은 아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름 있어야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이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으로, 버려졌지만 다시 품어진다는 의미로. 이안, 오늘부터 넌 이안이야.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을 움켜쥐었어요. 반사작용인지 의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의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죠. 창 없는 방 안에서 히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도윤은 이안을 품에 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신고해야 한다. 그게 맞는 일이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부딪혔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 아이를 보낼 수 없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만, 진짜 오늘 밤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와도 이 아이를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이안의 작은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새벽에 폐지를 모으고 낮에는 이안을 돌보고 밤에는 분유를 타며 밤을 새웠죠.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예전보다 가벼웠어요. 아침마다 이안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미약한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었죠. 그날 아침 도윤은 이안을 담요에 꼭 싸서 동네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며칠째 분유량이 줄어드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한번 봐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소아과 접수대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험증 있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현금으로 낼게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며칠치 폐지 수입 전부였어요.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진료실에 들어서자 젊은 여의사가 아기를 받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체온을 재고 입안을 확인하고 배를 가볍게 눌러보았죠. 도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저체온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정됐어요. 분유량이 줄어든 건 배앓이 때문인 것 같고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도윤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이렇게 잘 챙기시는 분이면 걱정 덜어도 되겠는데요. 아버지시죠? 도윤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려는데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의대 졸업사진, 전공의 수료증, 학회 발표 사진, 흰 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잠시 과거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실습복을 입고 병동을 뛰어다니던 20대 중반의 자신. 환자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말하던 목소리. 의사가 되면 이 세상에서 조금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시절. 원래 나도 여기 서 있을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소아과 문을 나서며 도윤은 이안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병원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안이 품 안에서 작게 움직였어요. 눈을 반쯤 뜨고 도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지만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죠. 도윤은 아기의 뺨을 손가락으로 살짝 어루만졌어요. 배 아팠어? 미안해. 더 잘 챙길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도윤은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아이 때문에라도 내가 다시 사람 비슷하게 사는 걸지도 모르겠다. 3년 동안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이 아이가 그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분유 한 통을 더 샀어요. 주머니에 남은 돈은 15,000원 뿐이었습니다. 내일 폐지를 더 모아야 했죠. 방에 돌아와 이안을 침대에 눕히고 도윤은 창 없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머릿속 한구석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꺼낼 때마다 이안의 작은 손가락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옷깃을 움켜쥐던 그 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스스로에게 또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시원 복도에 낯선 발소리가 울렸거든요. 며칠 사이 고시원 복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건 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항상 꺼져 있던 복도 끝 폐쇄회로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낯선 구두 소리가 층계를 오르내렸습니다. 도윤은 신경이 곤두섰죠. 그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쿵, 쿵, 쿵. 평소보다 힘이 실린 노크였습니다. 도윤은 이안을 이불 속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했어요. 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이 근처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번쩍 보여주려다 다시 집어넣었어요. 자세히 볼 틈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방 안에서는 분유를 먹고 잠든 이안의 숨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문틈을 최대한 좁혔습니다. 전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서요. 2층에 다른 분들 사는 건 잘 몰라요. 남자들의 시선이 문틈 사이로 방 안을 훑고 지나갔어요.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감추려 했죠.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섰어요. 3명 모두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아래층으로 사라질 때까지 도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어요. 문을 닫고 이안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경찰이었을까? 신분증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경찰이라면 왜 그랬을까? 그날 저녁 도윤은 폐지를 넘기러 윤 사장 고물상에 갔습니다. 윤 사장이 저울에 폐지를 올리며 물었어요. 야, 요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 사장이 저울에서 손을 떼고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아침에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왔는데요. 좀 이상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사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경찰? 뭔 일로? 아기 울음소리 신고 때문이래요. 근데 신분증을 제대로 안 보여주더라고요. 윤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진짜 경찰은 신분증 보여달라면 끝까지 보여줘. 안 보여주면 가짜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 사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기 있는 거야? 내가?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리수거장에서 발견했어요. 박스 속에 버려져 있었어요. 윤 사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하고 데리고 있는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 사장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이건 내 선에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누군가 그 애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요? 왜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가짜 경찰까지 보내는 걸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윤 사장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심해.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고물상을 나서며 도윤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이안을 찾고 있는 걸까? 왜 분리수거장에 버려놓고 이제 와서 찾는 걸까?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도윤 씨, 채권 추심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납부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빚, 가짜 경찰, 그리고 품 안의 아기. 모든 것이 얽혀 그를 조여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안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오르며 도윤은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버틸 시간조차 주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가짜 경찰이 다녀간 뒤로 도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새벽에 폐지를 모으러 나갈 때도 주변을 살폈어요. 골목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낯선 차가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그날 저녁 폐지를 모으러 다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분리수거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분리수거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차였어요.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죠. 도윤은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종이박스를 모으면서 시선을 차 쪽으로 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스를 짚는 동작이 어색해졌죠. 문득 이안을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에 눈이 멈췄어요. 비닐더미 사이 젖은 박스가 쌓여 있던 그곳. 며칠 전 새벽에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여기 둔 걸까? 아니면 정말 버린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화면을 켜자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내 상위 그룹 강천그룹, 생후 한 달 된 장손 실종, 10억 포상금.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사에는 흐릿하게 처리된 아기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 손목에 채워진 금빛 팔찌 이미지가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안의 팔목이 떠올랐습니다. 얇지만 묵직한 금빛 팔찌, 안쪽에 새겨진 낯선 문양과 숫자들. 설마. 도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리어카를 끌고 분리수거장을 빠져나오는데 검은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도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빠르게 했어요. 골목을 돌아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리어카가 좁은 골목에서 벽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죠. 뒤를 돌아보니 검은 차는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좁아서 들어올 수 없는 거였어요.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달렸습니다. 리어카를 골목 구석에 버려두고 고시원 쪽으로 전력 질주했어요. 고시원 계단을 오르며 등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이안이 자고 있었어요. 고시원 사장 나영자가 잠시 봐주기로 했었거든요.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 나영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이안 옆에 주저앉았어요. 아기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금빛 팔찌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강천그룹, 장손 실종, 10억 포상금.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뉴스 사진은 흐릿했고 팔찌 문양을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이안이 정말 그 아이라면, 누군가 일부러 이 아이를 버린 거라면,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다시 찾으려 한다면, 왜 버려놓고 왜 다시 찾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영자가 방을 나가고 도윤은 이안을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가슴에 닿았어요. 누구 아이든 상관없어. 넌 이제 이안이야. 속삭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고시원 복도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안을 꼭 안고 문 앞에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그냥 지나갈까요?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고시원 복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안에게 분유를 먹이고 막 눕히려던 참이었죠. 그때 문이 거칠게 흔들렸어요. 쾅, 쾅, 쾅.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부수려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철컥,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죠. 왜 어디 있어? 남자 하나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데려오기만 하면 큰돈 준다고 했거든. 좋게 끝내자. 도윤은 본능적으로 이안을 품에 안았어요. 아기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남자들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도윤은 생각할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안을 꼭 안은 제 침대 옆을 스치며 비상계단 쪽으로 뛰쳐나갔어요. 잡아. 등 뒤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복도를 달려 비상구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층, 4층, 5층.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이안의 울음소리가 계단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상 문을 밀고 나갔을 때 비가 얼굴에 쏟아졌어요.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난간 끝까지 몰렸어요. 뒤에는 5층 아래 지상이 보였습니다. 비가 시야를 흐리게 했죠. 한 발짝만 더 오면 같이 떨어져. 도윤이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미친놈이네. 애 하나 때문에 진짜 뛰어내릴 셈이야? 한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안을 더 꼭 안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졌죠. 3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난간을 잡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품 안에 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계단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찍혔어요. 폐쇄회로 다 돌아가고 있어. 경찰 부른다니까. 고시원 사장 나영자의 목소리였어요.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어요. 시발 빠져. 욕설을 내뱉으며 남자들이 서둘러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옥상 위에 남은 것은 가빠른 숨소리와 이안의 울음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난간을 잡은 손을 풀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이안의 작은 심장 박동만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안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제 진짜 뭔가 잘못됐다. 누군가 이 아이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그 확신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젖은 손으로 이안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내가 지킬게. 끝까지. 속삭이는 말이 빗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밤이 지나면 더 큰 선택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조폭의 습격 이후 도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문은 부서진 채였어요. 나영자 사장이 임시로 자물쇠를 달아주었지만 그것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죠. 이안은 품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창 없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망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숨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윤은 윤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고물상 철문을 열자 윤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도윤은 대답 대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가짜 경찰, 검은 차, 그리고 어젯밤 조폭 습격까지. 윤 사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야, 이건 내 선에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가 봐도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판이야.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도망칠 거야? 윤 사장이 물었어요.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분리수거장 박스 속에서 떨고 있던 그 순간 자신의 손을 꼭 쥐던 작은 손가락.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본 그대로 말할 거예요. 직접 가서. 윤 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 어디로? 강천그룹 본사요. 이 아이가 정말 그 집 아이라면 직접 데려다 줄 거예요. 윤 사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친놈. 그렇게 들어가면 내가 유괴범으로 몰릴 수도 있어.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숨어 있으면 끝이 없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이안을 포대기에 단단히 싸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강천그룹 본사가 있는 역에서 내렸어요. 유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빌딩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이었어요. 폐지를 줍던 청년의 모습은 그 앞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죠.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도윤은 낡은 점퍼 차림으로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접수대로 다가갔어요. 저 회장님 손자와 관련된 제보가 있어서요.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제보인가요? 도윤은 품 안의 이안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아기의 손목에 채워진 금빛 팔찌가 보였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곧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보안팀과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안의 얼굴을 확인하고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이는 당장 보호하겠습니다. 이분은 경찰에 인계하시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요. 저는 그냥 발견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로비 폐쇄회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증거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안은 낯선 사람들 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이안아. 도윤이 외쳤지만 그를 막는 손들이 더 강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보았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유괴범이래. 애를 데리고 본사까지 왔다는 거야. 대담하네.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온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천그룹 빌딩이 점점 멀어졌어요.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신고했어야 했나? 자책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취조실은 좁고 차가웠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를 내리쬐었어요. 도윤은 철제 의자에 앉아 수갑찬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시계 하나만 걸려 있었고 초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어요. 한도윤 씨, 의대 중퇴 후 무직, 빚, 부인 사망, 최근엔 폐지 수고, 그리고 재벌가 실종 사건이 터지자 아기 하나를 안고 본사를 방문했다. 맞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화면에는 채권 추심 회사와 스팸 번호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인신매매 조직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돈에 쪼들리는 사람을 내세워 아이를 넘기는 방식이에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닙니다. 저는 분리수거장에서 발견한 거예요. 박스 속에 버려져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굴렸어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발견했다고 치죠. 그런데 왜 바로 신고 안 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거든요. 아니, 답은 있었지만 말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사가 계속했어요. 신고 안 하고 며칠 동안 데리고 있다가 포상금 뉴스 보고 본사로 갔다. 이게 합리적인 행동인가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포상금 때문이 아니에요. 조폭한테 쫓겨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형사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조폭? 무슨 조폭이요? 도윤은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가짜 경찰, 검은 차, 고시원 습격. 옥상에서 목숨을 건 그 밤까지. 형사가 모니터를 돌렸어요. 고시원 복도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폭이 들이닥친 시각에 영상이 없었어요. 그 시간대만 이상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시간대 영상이 삭제됐더라고요. 누가 지우라고 했어요? 한 씨가 지운 거 아니에요?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저 아닙니다. 왜 제가 그걸 지워요? 모르죠. 자기가 유괴한 증거를 없애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형사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힘이 없었어요. 말하면 말할수록 상황이 꼬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일단 구류 연장입니다. 증거가 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취조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수갑이 손목을 조여왔죠. 처음부터 바로 신고했어야 했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스 속에서 떨고 있던 이안을 두고 떠날 수 없었거든요. 유치장으로 이동하면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안은 지금 어디 있을까? 잘 있을까?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만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유치장 철창 안에 앉아 도윤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보다 더 막막했어요. 그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했어요. 이안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돈도 연줄도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죠. 그저 진실만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수아야, 어떡하지? 속삭이는 말이 유치장 안에서 사라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어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진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다는 것을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안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철창이 보였죠.
점심때쯤 간수가 다가왔어요. 한도윤, 면회 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회라니 누가 올 리 없었어요. 윤 사장은 경찰서 위치도 모를 테고 다른 아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취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칠순이 넘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눈빛이 깊었죠. 도윤은 멈칫했어요.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게.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도윤은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노인이 한참 동안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 없이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자네가 그 아이를 데려온 사람인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발견했나? 아파트 분리수거장 종이박스 더미 속이었어요. 버려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도윤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호소에 가면 누가 안아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 더 보자고 했는데 그게 계속됐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폭한테 쫓겼다고 했다던데. 도윤이 눈을 들었어요. 알고 계세요? 조사 중이네. 자네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어. 노인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인근 폐쇄회로 카메라를 확보했네. 그날 새벽 검은 승용차가 찍혀 있더군.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 남자가 종이박스를 들고 재활용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있었네. 얼굴은 어둠에 가려졌지만 차량 번호와 체형, 걸음걸이는 분석 중이야.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고시원 서버 로그도 복구했네. 누군가 폐쇄회로 영상 특정 구간을 삭제하려다 실패한 흔적이 남아있더군. 노인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자네가 삭제한 게 아니라는 뜻이지.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제야 알았어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강태원이네. 강천그룹 회장이야.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이 일 끝까지 확인하겠네. 내 손자가 어떻게 그곳에 버려졌는지, 누가 그랬는지. 노인, 아니 강태원 회장이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가 유괴범인지 아니면 내 손자를 살린 사람인지 그건 곧 밝혀질 거야. 회장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3년 동안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낯선 노인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녀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유치장에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찾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죠. 오후 2시쯤 간수가 다가왔어요. 한도윤 취조실로. 또 조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취조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강태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형사도 한쪽에 서 있었죠. 회장이 도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게. 도윤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인근 폐쇄회로 카메라에 찍힌 차량 번호를 추적했네. 그 차는 내 둘째 아들 주성이의 비서 소유였어.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시원 서버에서 복구한 로그도 있네. 조폭이 들이닥친 시간대 영상을 삭제하려 한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어. 그 접속 위치는 강천그룹 본사 내부였지. 도윤은 숨을 죽였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이네.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에서 버튼 소리가 났어요.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만 죽었으면 됐지. 애까지 남으면 내가 평생 이인자야. 그 일 조용히 정리해.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취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게 1년 전이야. 그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도 출산 중 세상을 떠났지. 남은 건 갓 태어난 손자뿐이었어.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손자가 사라진 건 한 달 전이야. 둘째 주성이가 조카를 돌보겠다고 데려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지. 회장이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자네가 그 아이를 분리수거장에서 발견했네. 버려진 채로.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네. 회장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거기에는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안, 본명 강이안은 강태현의 친손자입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이안이 정말 재벌가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아이를 분리수거장에서 구해 살린 사람이었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성이와 그 비서는 오늘 중으로 체포될 거야. 그리고 도윤을 내려다보았어요. 자네 수갑을 풀어라. 형사가 다가와 도윤의 수갑을 풀었습니다. 손목에서 차가운 금속이 떨어져 나갔어요. 도윤은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자네는 유괴범이 아니라 내 손자를 살린 사람이야. 미안하게 됐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바로 신고했어야 했어요.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그랬으면 그 아이는 보호소로 갔을 거야. 그리고 주성이가 손을 썼겠지. 자네가 며칠을 버텨준 덕분에 아이가 살아남았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가서 손자를 봐도 되겠네. 자네도 함께 가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취조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빛을 찾았어요. 진실이 밝혀지자 상황은 빠르게 뒤집혔습니다. 강주성과 그의 비서는 그날 저녁 긴급 체포되었어요. 언론은 연일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재벌 손자, 형제의 배신, 10억 포상금의 진실. 온 나라가 이 사건으로 들끓었죠. 며칠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검찰은 강주성의 혐의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유기, 아동학대, 상속을 둘러싼 사기와 살인미수.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가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강주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잃고 상속권을 노렸던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주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도윤은 한쪽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강태원 회장이 도윤을 따로 불렀어요.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회장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성이가 가진 지분과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네 의견도 듣고 싶네. 도윤은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경찰서에서 풀려난 뒤 병원 대기실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다른 유기 아동 뉴스였어요. 보호소에서 자라다 시설을 떠나 홀로 세상에 던져진 아이들. 그 뉴스를 보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던 기억이 생생했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한이가 피 때문에 또 다른 지옥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만큼만 아이 이름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이한이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쓰였으면 합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만 보던 내가 오늘 많이 배웠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리고 회장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 의대로 돌아가게 해. 학비는 내가 책임지겠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네. 이한이가 자라면서 자네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윤 사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 살리겠다고 공부한 손이 제일 믿을 만한 손이라고 했잖아.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 며칠 뒤 도윤은 이한을 만났습니다. 강천그룹 저택 거실에서 할아버지 품에 안긴 이한이 보였어요. 작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이한이 손을 뻗었어요. 도윤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예전처럼, 분리수거장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네를 기억하고 있네. 도윤은 이한의 뺨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어요. 이한아, 잘 컸네. 속삭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실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분리수거장 박스더미 사이에서 떨고 있던 아이와 그 아이를 안고 뛰던 청년.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어요. 버려졌던 것들이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종합병원 소아과 복도에는 아이들 그림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해바라기, 삐뚤빼뚤한 가족 초상화, 무지개 아래 웃는 얼굴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죠. 한도윤은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 문을 나섰습니다. 42이 된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10년 전보다 깊어져 있었어요. 도윤 선생님, 오늘 외래 다 끝났어요. 간호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끝을 바라보았어요. 저 문 너머에는 버림받은 아이 보호재단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의사가 된 후 직접 설립한 곳이었죠. 리어카를 끌던 손은 이제 청진기를 잡고 있었어요. 폐지더미에서 찾아낸 아이가 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듯 그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13살이 된 이한이 달려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축구 시합 이겼어요. 제가 골 넣었거든요. 이한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옆에는 나영자가 서 있었어요. 10년 전 고시원 사장이었던 그녀는 이제 재단의 봉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 선생님, 회장님께서 오늘 오신대요. 재단 후원금 전달식이라고 나영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강태현 회장이 도착했어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등은 꼿꼿했지만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안이 달려가 안겼어요. 태연의 얼굴에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태연이 이안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린 태연이 말했어요. 자네 덕분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어. 고맙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이안에게 제 인생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복도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는 지난 1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후원금 전달식이 끝난 후 도윤과 이안은 병원 옥상에 올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버지, 저도 나중에 의사 될 거예요. 이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도윤이 물었어요. 아버지처럼 버려진 애들 도와주고 싶어서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이안을 끌어안았어요. 10년 전 폐지 더미에서 발견한 작은 생명. 그 아이가 자라서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들은 정말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어딘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든 것을 잃고 폐지를 줍던 청년. 그는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금팔찌를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유괴범으로 몰리고 옥상 끝까지 쫓겼지만 끝까지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는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것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인연이든 작은 손길이든요. 중요한 건 그 희망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윤은 아기를 구했지만 사실은 아기가 도윤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자신도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